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59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제가 한편에서 대약진 운동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총 5편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약진 운동의 2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대약진 운동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보이실 건데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은 언제나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오래된 것이라서 과연 저작권이 살아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도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조금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에 이렇게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앞편 시작에서 대약진 운동 하면서 제가 참새 소탕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약진 운동 이러면 거의 어디서나 참새 소탕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참새 소탕전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참새 소탕전 이것 또한 알고 보면 웃깁니다. 한 국가가 참새 소탕전을 위해서 사령부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덤벼들었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죠. 이게 원래 모택동이 1950년대에 지방 순시를 갔을 때 어느 농민이 말 한마디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참새들이 많아서 곡식을 자꾸 쪼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모택동이 그 자리에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저 새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새가 맞습니다. 참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던 그런 좀 웃깁니다. 그래서 참새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몇 억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새가 곡식만 먹었을까요? 주로 많이 먹었던 것은 해충을 많이 먹었죠. 그럼 해충을 먹는 참새가 없어졌으니까 해충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 농작물 수확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중국은 3년 대기황이라고 해가지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간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뭐 말하는 건 다릅니다만은 통계에 따라서 어떤 통계에 가장 적게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만이 아니고 1,500만. 그리고 많게 잡는 통계에서는 무려 5,500만이라고 합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최소한 1,000만 명은 넘어 굶어 죽었다 이겁니다. 안휘성 같은 경우에는 18%, 인구의 18%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사천성이 13%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죠. 중국 역사를 보면 굶어서 대량 아사가 생긴 경우는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1333년부터 1337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 말기 그리고 원명 교체기에 한 600만 명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랬느냐? 기본적으로 기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0년대에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4,500만 명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굶어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구는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 당시에도 1,000만 명 이상 아사자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중국 역사를 보면 이런 대량 아사 상태가 벌어지는 일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은 뭐가 달랐느냐 하면요.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인재의 성격, 즉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이거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규정에 의하면 이 사태는 30%가 자연재해고 70%가 인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자연재해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인재가 뭐 제가 보긴 거의 100% 같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는데 뭐 저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전문가가 없었는가의 문제거든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내더라도 전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라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전문가들은 그 이후 문화 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을 전혀 모르는 정치적인 논리를 대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는 모습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나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심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게 바로 개인 숭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실제로 참새 소탕전만 하더라도 모택동이 말 한마디 딱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시작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계량을 해서 어느 쪽에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숭배가 딱 시작되어 버리고 나면 이런 문제가 아예 다 도외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민공사 얘기 많이 하죠. 인민공사 문제도 같습니다. 인민공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업의 집단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의 집단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 정도 추진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농촌에서 농기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것을 마을에서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건 집단화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겁니다. 농기계를 이제 지원을 하지만 그 농기계를 가지고 누군가 이익을 어떤 사업적 이익을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그 흔적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공산국가들은 거의 다 농업 집단화를 시도했습니다. 고전 막스주의에서 잉여 생산량이 만들어내는 모순이 바로 계급의 차별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집단 농장 제도는 개인의 생산수단 보유 금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칼막스의 기초적인 이론이었는데 그 이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7년에 공산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거 다 좋은데 이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충분한 물질적 토대, 즉 공업 발전이 농업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에 이제 혁명 직후부터 농업 집단화는 시작이 되었죠. 근데 트로츠키가 1936년 이때는 이미 이제 망명을 떠나고 났습니다. 그때 배반당한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소련의 집단 농장은 사회주의 이행으로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트로츠키는 농업 집산화 자체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적 토대와 물질적 토대가 완전히 갖추어진 이후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농업의 집단화는 이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됐느냐면요. 관료와 당 간부라는 새로운 지주를 출현시키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토법고로 문제도 있죠. 토법고로라고 하니 토법이라고 하는 것이 흑토자의 법 할 때 법자입니다. 그런데 즉
외국의 기술을 가져올 필요 없이 우리의 방법으로 고로를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선진공업국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철강 생산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철강 생산량은 철강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철강 생산은 그냥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속에서의 소비 그리고 기술 수준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토법 고로는요, 철강 생산의 품질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철강을 막 생산을 해냈습니다만은 쓸 수 있는 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내고 나무를 베내니까 이게 또 자연재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수정책 이것도 심각했습니다. 모택동이 이거 왜 했는지 저도 의문스러운데요. 혹시 중국 고대로부터 그 제왕이 되면 황하 치수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 또한 전문가들은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청와대학 교수 황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안리라고 이 중국어 발음이 되겠죠. 그 사람은 미국에서 수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모택동이 한마디 딱 길지도 않은 한마디, 즉 쓸데없는 소리라는 한마디 딱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묵살당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죠. 특히 그 대량하사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제 지표를 뭐 보면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제 옆에 이제 그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출생률과 사망률 그래프입니다, 중국에. 그런데 갑자기 출생률이 확 낮아지고 사망률이 확 올라가는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대약진 운동 시기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아무리 모택동 1인 지배하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서서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을 통솔했던 팽덕회입니다. 루산 회의에 이제 갔는데요. 팽덕회가 그 전에 자기 고향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참상을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팽덕회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에게 덤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공산당 수뇌부에서는 뭐 그렇게 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 친구 원래 좀 불뚝성질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모택동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문화대혁명에서 팽덕회는 참 말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총리였던 주원래 같은 경우에 지방 순시를 갔더니 어느 농민이 주원래에게 대놓고 당신도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속이 같은 경우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상황은 정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962년 1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북경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7,000명이 모였다 해서 7,000인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석이가 나섰습니다. 나서서 대기근의 원인을 30%는 천재, 즉 자연재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70%를 인재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늘날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이 대약진 운동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모택동도 자아 비판을 해야 되겠죠. 예,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다들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딱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다, 이것은
주석의 문제가 아니다. 즉 모택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임표였습니다. 그 이후 임표가 중국의 군사권을 쥐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됐다는 말이 좀 웃기는데요. 민주적 중앙집중제 혹은 민주집중제, 이거는 원래 레닌이 완성한 이론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이론입니다. 원래부터 중국은 이 원칙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민주와 중앙집중을 섞어서 혼합한 것이죠.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대개 이런 형식을 어느 정도는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모택동 1인 독재 체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 원칙을 가지고 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이 원칙은 1982년 신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주 기초적인 원칙이 됩니다. 모택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공산당 내부 분열이 시작됩니다. 먼저 모택동이 국가주석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국가주석이 된 사람이 유속이, 우리가 보통 요즘은 다 중국어 발음을 쓴다고 해서 류샤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류샤오치가 국가주석이 됩니다. 그러면 모택동에게 남은 것은 공산당 주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이 유속이, 그리고 유속이와 노선을 같이 하던 등소평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속이와 등소평이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정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리 작업을 하자마자 경제가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있고 모택동이 내려가고 했던 것이 62년이거든요. 63년부터 바로 다음 해부터 66년까지 중국이 다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가 일본에게 다시 따라잡힙니다. 중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원래 일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시리즈의 시작 시점, 그러니까 아편전쟁, 그 다음 일본 개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가다가 두 나라 사이의 경제력이 역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5년에 전쟁이 끝났죠. 일본도 이제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국토가 큰 중국이 생산력에 있어서 더 높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일본 경제가 중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다시 일본 경제에서 총량에서나마 능가하게 된 것이 불과 한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이때 추월됐던 것을 못 따라잡았던 겁니다. 한국은 아직은 그때까지는 뭐 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권력 다툼입니다. 이것이 비극을 낳습니다. 이 당시에 그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었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은 크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모택동 입장에서 유속이를 보면서, 유속이가 겉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만은 저 녀석이 혹시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모택동 입장에서는 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 대혁명으로 나타납니다. 유속이와 등소평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 권력은 행정 권력이었습니다. 아직 두 개가 남았습니다. 먼저 당권이 있고 두 번째가 군사권이 장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속이와 등소평이 즉시 그 행정개혁, 특히 경제개혁을 추진했고 상당한 수준의 자유시장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모택동이 서서히 반격의 조짐을 보입니다. 이 조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1962년 9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러난 것이 1962년 1월이지 않습니까? 1월에서 2월까지 회의니까. 근데 몇 달 후죠. 그때 중국 공산당 제8기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모택동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반동계급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계급투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당 간부들과 일반 대중 그리고 중하급 관료 그리고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 그 두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말이 4년 후 문혁 16조라고 해서 문화대혁명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데올로기화 한 사람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제가 주로 말로 끌어왔죠.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리즈는 원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짧게라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얘기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창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중국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정보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자체도 또 많이 막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대약진 운동, 두 편으로 끝날 내용 아닌데 두 편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부탁드리지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